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돕는 것일까요? 아니면 괜히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그 방향성을 흐리는 것일까요? 오늘 3부 작심 인터뷰에서는 유가족 대변인이시죠. 유경근 대변인 통해서 유가족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문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295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초대 안행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일부 정부 책임자 아닌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9976님, 교수님 어제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공동대표가 왜 참석을 안 했나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한번 언제 기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8402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되는데 세월호 참사 잊혀질까봐 걱정이네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시작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때 도심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바쁜 출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전 시간대 종로는 지금 종로 2가 부근에 있었던 추돌 사고 때문에 지금 처리 작업으로 이 부근이 조금은 분주합니다.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천호대로도 지금 북단 쪽 이동하는데 광장사거리에서 천호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뒤로 오는 차량들 시속 20-30km 미만이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서부권 도로 중에는 신촌로, 지금 신촌 기차 입구부터 이대역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도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산로는 성산 2교 사거리에서 성산 3교까지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여전히 지금 강변로 구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는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 아침 꼭 알고 갈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뉴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요, 지난 10일 밤 10시 10분께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서 10시 55분, 밤 10시 55분입니다. 인근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일단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CPR이라고 하죠. 예. 이후 기능을 회복한 이 회장은 이제 11일 12시 0시 15분 서울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으로 갔고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오전 2시 7분에 끝났는데요. 이 회장이 받은 수술이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이라고 하는데 예. 심근경색 환자에게 혈관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넓어져서 지금 현재 에크모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후에 지금 현재 삼성그룹과 병원 측에 따르면은 안정된 상태로 회복 중이고 지금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물론 참 다행입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초기 응급 치료 잘했다라고 그랬죠, 언론에서 그렇죠. 보도가 나오죠. 네. 그리고 심장 시술도 이제 성공적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룹 측은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 무슨 플랜인가요? 마하경영이죠. 예, 마하경영. 네. 어쨌든 비상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어제부터 삼성그룹은 그야말로 비상 중 비상, 초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일단 해외 출장을 떠났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해서 네. 일단 이건희 회장 곁을 지키다가 회사에 복귀해서 아마 이 비상 체제를 이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그룹이 워낙 타이트하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또 계열사별 책임 경영이 실시되고 있어서 이제 단기간 경영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들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대응하느냐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 삼성그룹은 이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거의 국내 증시에서 전체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예. 4분의 1이 삼성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 건강 상태도 계속 봐야 되지만 이제 당분간 이제 계열사 통합 합병 또 기업 공개, 후계 구도, 경영권 승계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요즘 고기값은 너무 올랐고요. 예. 반면에 채소값은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고기값 뭐 다 올랐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올랐는데 안심 등심 가격은 올 3월 초에 비해서 이제 한 6% 정도 올랐는데 예. 특히 돼지고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가격이 1kg당 14,500원에서 16,500원으로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한 14%, 15% 가까이 뛰었고요. 반면에 채소값은 이제 하락이 어딜까 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예. 양파를 보면은 15kg이 이제 19,000원에서 거의 한 20%나 빠진 상태고요. 20% 정도 빠졌고. 예. 배추는 지금 거의 대폭락입니다. 60%, 70%가량 지금 가격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채소는 오르고 떨어지고 고기값 오르는 거? 일단 고기를 좀 보면은요, 삼겹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일단 이제 작년 11월에 돼지 유행 설사병으로 국내만 보면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이유로 중국인들이 지금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피가 마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 가격은 그렇고 닭고기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올 초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AI 되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닭고기 가격도 지금 한 작년보다 20% 올랐는데 반면에 채소는 겨울 작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급이 많은 데다가 일반적으로 봄 되면은 봄 채소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채소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 채소 관련해서는 곧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지난해 2013년이죠. 1인당 국내 GDP 이 자료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전망,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른 건데요. 2013년 이 전체 GDP를 총 인구수로 나눈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24,329달러였습니다. 예.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486만 원 정도 연간 우리가 벌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 세계적인 순위로는 이제 33위였습니다. 그런데 1인당 GDP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1인당이요. 룩셈부르크입니다. 예. 이곳은 11만 423달러고요. 어이고. 거의 국민 대다수가 그러니까 억지연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1인당 GDP고 전체 GDP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인구수를 안 나눈 전체를 보면은요, 한국의 이제 명목 GDP 규모는 지난해 1조 2,218억 달러로 전 세계 15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보면 33위지만 이 전체 규모로 보면은 15위고요. 이때는 이제 전체로 따진 GDP 1위는 이제 앞서 1인당은 룩셈부르크였지만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16조 7,997억 달러. 2위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좀 특이할 게 전체로 따지면은 중국이 이제 2위 아닙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죠. 1인당으로 따지면은 85위. 6,747달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거리로 뛰쳐나온 걸 텐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 선동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좀 참담한데요. 세월호 침몰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실종자 수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경근 세월호 사건 가족대책위 대변인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예, 아니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 계십니까? 네네. 안산에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 분향소에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그날 새벽까지, 아침까지, 오전까지 농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길 사장의 사과가 있었고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다라고 보십니까?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마무리라기보다는 그냥 일단락 짓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좌우지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실 거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KBS 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예.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켜보는 일이 남은 거죠. 아직 과거에 그쪽 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습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아니고요. 예. 그런 보도로 인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까지 한 번 더 죽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요, 지금 전국에서 그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고 또 앞으로도 열릴 예정인데 유가족으로서 이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함께 외쳐주시는 것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그냥 애도하고 끝날 사건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인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큰 힘이, 결정적인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를 여러 곳에서 또 대규모로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집회가 열릴 때마다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함께 깊이 생각을 해보고 좀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의 우려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열릴 때마다 일부 보도나 언론에서는 유가족들 이용을 한다, 이번 사건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또는 선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면 추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내일로 생각을 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그런 반응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회에 지금 참여하지 않으시죠? 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안산에서 열린 그 집회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예.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사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예 차단하는 그런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예, 우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도 저 바다 밑에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상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 상중에는 저희들이 조금 자중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집회에 또 나와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가지 목소리로 뭉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족들 간에 약간의 그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통일하지 않고 섣불리 이렇게 나갔다가는 우리들끼리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유가족들 분들끼리 지금 사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대립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아직까지도 아이를 잃은 그 심정 때문에 많이 격해져 있고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질 걸로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상태가 더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자칫 상처를 주거나 좀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은 좀 스스로 좀 자제하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렇게 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우리 가족들도 하나로 좀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또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문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가족분들 정말 힘내세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더 나은 세상을 앞서서 함께 만들어가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지금 유 대변인님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제가 이제 유가족은 우리가 용서를 빌 사람이지 정치 성향으로 비판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죠. 예. 저도 특정 어떤 사이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 이력이나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 유가족들 분 어느 한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듯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유가족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다만 그 와중에 직접적으로 좀 듣기 어려운 목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시체팔이다, 시체장사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도 몇 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 이미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셔야죠. 그리고 무시할 건 무시하세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런 거 일일이 다 적어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몸만 축나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세월호 촛불 집회 문제인데요. 네. 이게 과거 광평 촛불 집회와 비슷하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지금 이 촛불 집회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별도로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야에서 침묵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저희 가족들이 하는 침묵 시위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서명도 함께 받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이 매일같이 합동 분향소에 나와서 상주의 입장에서 그 자리를 지면서
우리의 그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들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나누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침묵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따님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저도 이 딸 둘을 가진 아빠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가수가 꿈이었다 그러죠? 방송에도 나왔었고요. 네. 예은이가 아빠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매일 저희 유가족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치고 나면 보통 한 12시, 1시쯤 됩니다, 밤에. 그러면 항상 분향소에 들려서 딸아이 얼굴을 보고 물건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사진을 쳐다보면 저를 집에 못 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금방 나오지 못하고 분향소에서 꼭 3시간씩 머물다가 나오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나 평소에 했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예. 매우 적극적이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저한테 웃어주고 있을 것 같고 더 힘내라고 할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단 저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도 역시 예은이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때 아빠 그동안 수고 많았어. 열심히 해서 고마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가족 분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가족들끼리도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한 번씩 더 돌아보고 살펴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마 우리 같은 유가적인 입장이 아니면 그 심정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나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희생이 된 그 이유, 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지 못한 이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밝혀낼 때 우리 가족들이 치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A SK텔레콤. 황태순, 박상병의 정치 한판. 예,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린 정치한판 시작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 휴일인 관계로 한 주 쉬고 오늘 두 분 오래간만에 모셨는데, 지금 정치적 현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무당층의 증가입니다.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는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무당층이라는 게 이당 저당 다 싫다는 얘기거든요. 자,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살펴보죠. 예. 예, 황 의원님. 보니까 역시 무당층이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어떤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증폭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장 수치로만 말씀드리면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 일주 사이에 지지난주에 한 18.2%에서 지난주에 28.1%로 무당층이 9.9%포인트 증가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인데요.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해요. 보니까 한 2주 전, 3주 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3주 전에 네. 25% 잘 모르겠다. 뭐 어느 지지하는 정당 없다. 25%에서 33%로 한 8%포인트가 무당층이 증가했습니다. 예. 가장 더 뭐랄까 확연히 보여주는 것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마이크로 엠브레인에서 조사했더니 4월 30일 조사예요. 예. 무당층 비율이 무려 43.8%입니다. 응답자. 근데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응답률이 보통 한 15% 내외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ARS냐 아니면 그렇죠. 뭐 전화 인터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100명한테 전화 걸면은 나머지 85명은 끊는다는 얘기예요, 전화를. 예. 이것만 해도 벌써 이미 마음이 많이 식어 있는 사람인데 그나마 15% 즉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무려 43.8%가 그 부분 중요하네. 예. 중요한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치 불신, 정당 불신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봐야 되겠죠. 박 박사님. 네. 2010년 지방선거에는 어땠습니까? 2010년 이때쯤 기억나시죠? 천안함. 뭐 그때가 천안함이 3월 26일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이죠. 그러니까는 예.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4월 26일부터 30일 날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예.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리얼미터 조사였는데 예. 그때는 무당층이 18.2였어요.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적죠. 왜 그러냐면 그때 이거는 명확하게 안보 이슈였거든요. 예. 안보 이슈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공격의 주체가 북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보수층의 지지 결속력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 글쎄 이 천안은 맞나? 보수층이 결집해 그럼 나는 그거 아닌데 하면서 또 오히려 반대되는 쪽으로 표가 결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당파 중도층에서 표가 좀 적은 18.2%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무당파층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무당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하고 부동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 부동층하고 무당파는 이게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부동층은요. 예.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의 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 갈까 졸로 갈까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슈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지 않는 것을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층 얘기하는 것이고 무당층은 이 당 저당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정치권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죠. 꼴도 보기 싫다 이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당층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서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자체에 대한 불신의 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이슈는 정당 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부와 업자의 문제, 관료의 문제가 핵심이었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 정당을 물어보면은 딱히 이걸 가지고 지지 정당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지 정당 없다. 그래서 무단바소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의 그 정당이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당층이 높아진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빠진 지지층이 야당으로 가지 못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야당도 별로 여론을 견인할 만한 소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황 의원님. 부동층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하면 부동자세,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동산 할 때 부동이 아니고 뜰부자죠. 뜰부자,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쏠리지 않고 이리저리 우리 흔히 스윙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서 입장을 갖다가 바꾸는 것은 이제 부동층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부동층이 증가한 것이나 또 무당층이 증가한 것이나 보면 뭐랄까 어느 정당도 국민들이 확실하게 어필을 못한다는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정치에 대한 불신. 사실 이제 이 정치에 대한 불신 무당파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의 대응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이 그 이후 보여준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천 문제 가지고 이 세월호 참사 이제 조금 이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막 공천 가지고 막 들이다 싸우고 막 이러니까 점점 이제 보기 싫어지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기억나요. 자, 우리 한번 복기를 해보시자고요. 4월 16일 날 때 우왕좌왕하고 그야말로 참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갖다 아깝게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정부의 자세, 관료들의 자세, 정치인의 자세 다 욕먹어 마땅하죠. 라면을 갖다 버젓이 아니 보면 저 실종자 가족들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넘기고 있는데 라면을 먹질 않나 가서 사진 찍읍시다. 장관님 오십니다. 그런 모습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정당도 잘못했죠. 정몽준 의원 오늘 보면 저 서울시장 나갑니다만 그것도 자제분의 또 부적절한 발언 거기다 또 그러면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잘한 게 있네. 야당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 어수선한 틈에 안산시에 대한 광주도 그렇고 안산에 대한 전략 공천.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친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치권에 대해서 혐오, 염증 증가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염증이 증가한다고 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무당층이 결국 투표하러 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박 박사님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보세요? 간다고 봅니다.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그대로 비토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무당층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 분석할 대목이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핵심 이슈로 놓고 볼 때 이 이슈가 여당이 잘했느냐 야당이 잘했느냐를 평가를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러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할 때 새누리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아마 저한테 여론조사를 못 들어도 저는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 정말로 새누리당이 잘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 지지를 하겠고 반면에 이런 세월호 국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잘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 가겠죠. 근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때부터 없었을 뿐더러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무당층으로 넘어간 것인데 다만 이 무당층이 이제 사건이 수습이 되면서 선거 국민이 되면은 투표를 해야 될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중에 한 곳에 대해서 심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새누리당이나 집권 여당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야당으로 할 것이고 야당 보니까 이런 국민도 또다시 정쟁에 활용하네.
너희들 정말 안 돼 그러면 여당이 투표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투표 쪽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지방선거 전국에서 새로운 어떤 국민적인 관심이 돼가지고 이번에 6서 지방선거의 의미를 새롭게 찾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고조돼 버리면은 대거 투표에 나설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동의하세요? 예. 박박사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정치에 관심 없고 투표장에 안 갈 사람은 여론조사할 때 전화 중간에 끊는다니까요. 85%입니다. 끊는 사람. 끝까지 전화를 듣고 사실은 그 ARS가 됐던 아니면 면접원이 됐던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응답해 주면서 마지막에 저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정치학에서 이야기하고 선거학에서 이야기하는 스윙보트, 캐스팅보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나는 새누리당이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런 사람들 이른바 우리 집토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토끼고 바로 이분들이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산토끼고 이 산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서 우리 박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한 20여일 남지 않았어요. 선거 6사 지방선거까지 실수 안 하는 쪽이 이깁니다. 여기서 보면 의외에도 돌발 변수가 나고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실수하게 되면은 이 바로 이 스윙보트, 캐스팅보트를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응징합니다. 응징하게 되면 결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2010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결정적으로 6.2였습니다만은 6.2 지방선거 4년 전에 결정적 판가름 낸 거는 바로 5.24 조치예요. 5.24 조치고 또 5월 23일이 마침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주년 된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1주년 5.23, 5.24 그러니까 바로 그때 뭔가 부글부글 끓던 민심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확 그때 여론조사 YTN하고 그 당시 조선일보 갤럽 3자가 조사한 거 보면 8일 만에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변수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선거에 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투표율 얘기하는 이유가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투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문자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서 두 분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8451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6월 4일 투표일인 게 문제예요.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이어서 주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말씀은 6월 5일만 월차 내면 이 계속 그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들 놀러 갈 겁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투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현실인데 그 5월 30일, 5월 31일 사전 투표합니다. 검토입니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5월 30일, 31일에 사전 투표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똑같이 투표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죠. 동사무소에 가면은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죠. 어느 지역이든. 자기 동네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갖고 신분증만 가면 됩니다.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산에 사시는 분이다. 안산에 사시는 분인데 부산에 가 있어요. 사전 투표일에. 부산에 사시면 됩니다. 부산에는 동사무소 아무 동사무소나 가시면 됩니다. 울릉도에 가셔도 울릉도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민주 시민의 양식으로 좀 충분히 활용하면은 투표율이 그나마 좀 제고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3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말 투표하러 가기 싫지만 이번에 투표 안 하면 세월호 참사 또 일어납니다. 꼭 투표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투표율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선거 투표율을 이렇게 본다면 지난번 6.2 지방선거 그러니까 2010년에 있었던 6.2 지방선거는 54% 정도의 투표를 보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예외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거였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보통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거였었거든요. 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투표율 예상하시면 이번 투표율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월요일 아침인데 기분 좋게 제 기분 같아서는 60% 육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전 투표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서 60%. 이번에 보면은 사전 투표자 앞서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전 투표자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2년 전 대선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투표율이. 그래서 이번에 딱 잘라서 58% 하죠. 그렇군요. 선관위하고 비슷한 중앙선관위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앞서 제 메모를 보시더니 그냥 58% 먼저 선점을. 저도 58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두셨군요. 두 분이. 58. 전혀 안 봤어요. 거군요. 근데 슬쩍 봤더니 58이 있더라고요. 58%가 되는 거는 중요한 것은 58%인데 더 중요한 거는 20대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다. 2030 20대 세대. 또
40대 여성들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40대 하는 분이 여성. 지금 왜냐면 40대 여성의 아이들이 고등학생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정서가 그대로 투표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생각에 불과할지는 좀 지켜보고 하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박 박사님이 이제 20, 30대 그다음에 40대 여성들이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저는 58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하니까 지금 60대 70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사실 문매를 맞춰서 동네 북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를 지켜라, 박근혜를 구해라 하는 이런 또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저도 그러면 60%가 훨씬 뛰어넘는데 또 이번에 쉬는 날이란 말입니다. 또 연휴가 또 시작돼 버려요. 그걸 감각을 해가지고 58로 했는데 사전 투표 꼭들 하십시오. 58%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저건데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특검 같은 건 완전히 갈리고 있고요. 국정조사 뭐 이거는 새누리당이 받기는 받은 것 같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 특검 국정조사 다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뭐 국정조사도 청문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사태도 문제지만은 세월호 사태로 빚어진 우리 사회 총체적 무능, 부실,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에 대해서 파헤쳐야죠. 그러나 특검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하니까 특검은 대개의 경우 검찰이 뭐 예를 들어 권력의 눈치를 본다던가 뭐 청와대와 관련된 사항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돌파해 나가는 건데 지금 뭐 김진태 검찰이 또 보면 최재경 인천지검이 광주지검이 부산지검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칼을 갖다 갈면서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정조사로서 나머지 그 어떤 주변에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을 파헤치는 것이 맞지. 또 뭐 6월 19일 날 돼서 만약에 그리고도 부족하다. 6월 19일 어차피 특검법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 이후에 논의해도 뭐 늦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박사님. 뭐 특검은 저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지금 검찰 조사 결과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일단 유가족들부터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가족들부터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는 정치권 논란으로 또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특검은 결론을 봐야 될 것 같고 국정조사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국회가 국정조사 안 하고 뭐 하죠 그러면은 그 국정조사하면 청문회 없이 국정조사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완구, 박영선 두 원내대표 체제 지난 1년간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강대강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너무도 성향이 다르고 강성 위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원내 전략의 부활 또는 새로운 어떤 뭐 업그레이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1년간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 이후로 미루를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핵심적인 뺄 테고 자료 안 줄 테고 못하게 할 테고 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워스트 꼽을 시간입니다. 자 베스트 워스트 꼽아주시면 어떤 분을 저는 꼽아주시겠어요? 베스트를 먼저 우리 박 박사님도 너무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요. 제가 오늘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를 갖다가 사실 베스트를 뽑았어요. 왜냐하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과거 원내 총무 시절 원내대표이자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보니까 어제 바로 나름대로 보면 뭐랄까 좀 부드러워지었으면서 그저께 토요일 날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하고 보면 2시간 반 동안 미리 조율을 하고 또 어제 보면은 사랑제에서 어쨌든 세 가지 합의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박영선 의원 잘하시라는 의미에서라도 워스트는요? 워스트는 정청래 의원입니다. 아실 겁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 왜? 이 북한 소행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또 말을 바꿨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는 정청래 의원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베스트로 지난 9일 날 촛불 문화제를 연 안산 지역의 24개 고등학생 2,000여 명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공부만 하라고 어른들은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 행동으로 나선 용기를 가서 이 고등학생들 저는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워스트는요? 워스트는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을 꼽았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국가위기 때 단기를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말한 상식 파괴 발언.
정말 한마디로 자질 미달입니다. 예. 박성준 국가보훈처장 어스트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마지막으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36 하나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너무 정치를 희화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8호 사모님이 보내주신 문자죠. 우리 식구 11명 투표하고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많은 분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우리나라 정치 좀 엉망이죠. 하지만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일종의 사회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투표하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